오늘은 6장 탄수화물의 대사와 본반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탄수화물의 기능. 목본식물은 건중량의 75% 이상이 탄수화물로 구성되어 있죠. 탄수화물의 중요한 기능에는 7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세포벽의 주요 성분이다. 즉 세포벽이라고 한다면 거의 다 셀룰로스로 되어 있죠. 셀룰로스. 그 다음에 두 번째, 에너지를 저장하는 주요 화합물로서 전분이나 녹말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지방이나 단백질 같은 다른 화합물을 합성하기 위한 기본 물질이다. 네 번째, 광합성에 의해 처음 만들어진 물질이다. 다섯 번째, 세포의 삼투압을 증가시키는 용질이며 호흡 과정에서 산화되어 에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주요 화합물이다. 일곱 번째, 입에서 광합성으로 만든 탄수화물은 뿌리로 안전하게 이동시킬 수 있는 화합물이다. 안전하게 흘러간다면 탄수화물이 다른 것으로 환원되어 있지 않는, 즉 바뀌지 않는 비환원당인 설탕으로 되겠죠. 두 번째, 탄수화물의 종류. 탄수화물은 탄소와 수소, 산소로 구성되어 있는 화합물로 원소가 1대 2대 1의 비율로 되어 있는 C의 N에, 즉 N이란 것은 1, 그 다음에 수소가 2, 산소가 1로 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당류. 복잡한 탄수화물을 가수분해할 때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즉 더 이상 안 분해된다는 거죠. 할 수 없는 기본 단위로서 알데히드끼와 케톤끼를 하나씩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당류 같은 경우 가장 흔한 것은 탄소를 5개 가진 5탄당과 즉 6개 가진 6탄당으로 단당류는 목본식물에서 가장 적은 양으로 존재하고, 그 중에서 6탄당인 포도당은 살아있는 유세포 내에 함유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효소는 ATP와 NAD의 구성 성분이고 핵산인 RNA와 DNA의 기본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또 단당류는 물에 잘 녹습니다. 물에 잘 녹고 이동이 용이하여 이루어진 환원당이라는 거죠. 환원당으로서 다른 물질을 환원시키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올리고당. 올리고당은 2당류로서 비환원당입니다. 전체가 환원당인데 예외로 덱스트린은 환원당입니다. 여기에 하나는, 이것은 좀 한번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다 올리고당은 비환원당인데 덱스트린만은 환원당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당류 분자가 올리고당 2당류이기 때문에 단당류 분자가 2개 이상 연결된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설탕은 2당류로서 포도당과 과당, 설탕은 포도당과 과당으로 결합된 형태로 살아있는 세포 내에서 널리 분포하면서 비교적 높은 농도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설탕은 높은 농도로 존재한다. 대사작용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저장 탄수화물의 역할을 하고, 또 지금 설탕 같은 경우는 사부를 통해서 이동하죠. 즉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사부를 통해서 이동하는 탄수화물의 주성분으로서 비환원당이라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대사작용이라는 것은 생물체와 환경 사이에서 물질이나 에너지를 교환하는 작용을 하죠. 또 여기에서 생물체에서 물질이나 에너지를 이동하는 작용을 대사작용이라고 합니다. 올리고당도 단당류와 같이 수용성이라는 거죠. 즉 물에 녹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체내에서 이동이 쉽게 됩니다. 이동이 쉽다. 세 번째, 다당류. 다당류는 단당류 분자가 수백 개 이상, 즉 직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직선으로 연결된 형태로서 물에 잘 녹지 않습니다. 즉 단당류나 2당류 같은 것은 물에 잘 녹지만 다당류는 물에 잘 녹지 않기 때문에, 즉 물에 안 녹기 때문에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동을 못 하겠죠. 그래서 이동이 잘 안 됩니다. 섬유소는 세포벽의 주성분이다. 1차 벽에는 분해지 25% 있고 2차 벽에는 41 내지 45%. 즉 섬유소는 1차 벽보다 2차 벽이 더 많다는 이야기죠. 섬유소는 이오탄 포도당 분자의 직선으로, 즉
베타 1번과 4번이 연결된 사슬 모양으로서 목부저주구 경우 자 섬유 사이를 리그닌이 꽉 채우고 있기 때문에 세포벽을 구성하면서 단단하게 하죠. 그래서 지탱 역할을 하고요. 전분은 목본 식물에서 가장 흔한 저장 탄수화물로서 이웃한 포도당 분자 간에 직선으로 여기서 아까쯤에 자 섬유선은 베타 1번과 4번이지만 자 전분은 알파 자 1번과 4번으로 연결되어 있어 사슬 모양을 하고 있으며 셀룰로스와 비교해서 자 공간적인 배열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세포에서 세포로 이동이 안 돼. 자 아까 지금 그랬죠. 다당류는 물에 잘 녹지 않기 때문에 이동이 안 된다 했죠. 자 세포에서 세포로 이동이 안 되기 때문에 저장되어 있는 자 세포 내에서 만들어지죠. 왜 그러냐면 이동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만들고 그 자리에서 써야 되겠죠. 자 세포 내에서 만들어지고 전분잎이 저장되는 부위는 살아있는 유세포가 많이 모여있는 즉 저장을 하겠죠. 즉 저장 그 자리에서 만들었고 그 자리에서 저장을 하기 때문에 즉 살아있는 유세포에서 많이 모여있죠. 이부 유세포가 가장 많이 축적됐다. 이부 유세포에 내수표의 사부조직이나 목부조직의 변제 부위 즉 방사선 조직이나 정축 유세포에서도 저장되는데 자 이렇게 지금 이 부분들은 자 사부조직이나 변제 모두 다 살아있는 유세포가 있는 곳입니다. 헤미셀룰로스는 세포벽의 주성분으로서 자 1차 벽의 전체 구성의 25 내지 50%로 가장 많고 헤미셀룰로스입니다. 2차 벽에는 30% 정도로 셀룰로스 다음으로 많습니다. 펙틴은 자 세포벽의 구성 성분으로서 중엽층에서 이웃하는 세포를 서로 접합하는 시멘트 역할을 하는데 보통 어떤 것이냐면 자, 중엽층이 있고, 그 다음에 1차 벽, 2차 벽이 있습니다. 이것이 1차 벽, 그 다음에 이게 2차 벽. 또 다른 세포에 여기가 1차 벽이 있겠죠. 1차 벽과 2차 벽이 있을 때, 자, 중엽층은 이웃하는 세포끼리 지금 시멘트 같이 단단하게 연결된 것에서 결국은 여기에 이쪽 세포하고 이쪽 세포를 즉 단단하게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펙틴입니다. 자, 1차 벽에는 10 내지 35%. 자, 여기에서 보면 세포를 고정시키는 거기 때문에 자, 1차 세포벽에 10 내지 35%가 있고 그 옆에 2차 벽이 있을 때는 자, 1차 벽만 고정을 시키기 때문에 2차 벽에는 자, 펙틴이 존재하지 않는다. 검은 벚나무 속 나무 기둥에 상처를 받았을 때, 자, 밖으로 분비되는 물질이죠. 벚나무 같은 걸 보면 우리가 상처가 나면, 즉, 밤색 같은 젤리가 나오죠. 그것이 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셰겔락에는 콩가 식물의 경우, 콩쿠트리에, 또, 느릅나무 경우는 네스피, 그리고 잔뿌리의 표면 주변에서 분비되는 물질이죠. 자, 잔뿌리라고 한다면 우리가 뿌리털을 배웠죠. 뿌리털 제일 처음에 보면은 근관이 있고, 그 다음에 세포 분열 구역이 있는데, 즉, 근관 부분에 미시겔이 있어갖고, 땅을 뚫고 올 때, 거기다 윤활제 역할을 하는 것이 미시겔이죠. 탄수화물의 합성과 전환. 탄수화물의 합성은, 자, 광합성은 암반응으로부터, 즉, 만드는 것이, 탄수화물을 만드는 것이 광합성에서 두 번째 단계인 암반응에서 만들어지죠. 암반응으로부터 시작되어 엽록체 속에서 칼빈 사이클을 통하여 단당류가 합성되고 또 전환된다. 단당류가. 광합성을 하는 잎 조직의 세포내는 단당류인 포도당과 과당의 농도보다는 이당류. 자, 이당류인 설탕의 농도가 훨씬 더 높다. 켈빈 사이클에서 만들어진 화합물은 그러니까 단당류가 만들어집니다. 단당류가 만들어져서 바로 즉시 다른 것으로 합성이 되기 때문에 즉 이당류인 설탕이 가장 농도가 높습니다. 설탕 합성은 엽록체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이 세포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조효소인 UTP가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며 또 각 단계마다 효소가 촉매 역할을 하죠. 여기서 이제 처음 들어보죠. UTP란 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보통 보면 ATP, 그러면 아데닌에 세 개의 인산이 붙은 거지만,
여기에는 이 염기인, 자, 우라실에 3개의 염기, 아니, 뭡니까, 인산이 붙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같은 조효소입니다. 전분은 입에서 광합성에 의해, 자, 엽록체에서 직접 축적한다. 즉, 자, 전분이나 다당류 같은 경우에는, 자,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이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만들고 그 자리에서 축적한다겠죠. 그래서 엽록체에 직접 축적을 하게 됩니다. 식물 조직 속에서 탄수화물은 다른 형태로 쉽게 전환되는데 호흡에 필요한 화물이나 지방 또는 단백질로 쉽게 전환이 되죠. 셀룰로스나 팩틴은 한번 세포벽의 구성 요소로 합성되어 세포벽에 부착되면 탄수화물은 거의 다른 형태로 전환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 부분. 자, 셀룰로스는 세포벽의 주성분이니까 세포벽으로 단단해져 가지고 우리가 몸을, 자, 식물을 지탱하는 역할을 하고, 팩틴 같은 것은 세포와 세포 사이를 고정시켜주는 시멘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들은 한 번 만들어지면 다른 것으로 해갖고 전환이 되지 않습니다. 탄수화물의 축적과 분포. 탄수화물을 저장하는 세포는, 즉, 무조건 탄수화물을 저장하는 세포는 살아있는 유세포에 삽니다. 유세포에서 있며, 유세포가 분화하여 원형질을 잃어버리면, 자, 원형질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이 지금 세포가 죽었다는 뜻이죠. 유세포가 잃어버리거나 죽으면 저장되어 있던 탄수화물은 다시 회수를 하게 됩니다. 탄수화물의 축적은 농도로 표시하면, 즉, 지하부 농도가 지상부보다 높다. 그래서 뿌리가 중요한 탄수화물의 저장소가 된다는 거죠. 즉, 뿌리가 저장소가 된다. 어린 나무와 성숙목 모두에서 뿌리의 탄수화물의 농도는 줄기보다 높지만, 자, 여기에서 보면은, 자, 뿌리가 줄기보다 높다겠죠. 자, 여기 표를 한번 볼게요. 자, 지상부에 있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은 탄수화물이죠. 탄수화물이, 지금 이 줄을 봤을 때, 자, 잎은 9.4, 그 다음에, 생가지는 10.9. 그렇지만, 자, 지하부 같은 경우는 20.37이기 때문에 줄기 있죠. 지상부에 있는 줄기보다는 뿌리 쪽에 있는 탄수화물의 농도가 더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수목의 나이가 증가할수록 지상부 무게가 지하부보다 빨리 증가하기 때문에 탄수화물의 총량은 지상부가 더 많게 됩니다. 자, 그림에서 보면은, 자, 지상부에 있는 자, 탄수화물을 보면은, 여기가, 자, 210에다가, 자, 건중량으로 따져볼게요. 다 지하부가 이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지상부가 엄청 크죠. 왜 그러냐면 뿌리보다는 지상부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 예를 들어서 탄수화물이 조금 농도가 적다 하더라도 크라운이나 그 모든 수간에서 탄수화물의 양이 뿌리보다는 더 훨씬 더 많게 된다는 뜻입니다. 줄기나 가지, 뿌리의 경우에 전분이 종축 방향 유세포나 또 방사조직의 유세포, 또 한복판의 수조직에 저장된다. 무조건 살아있는 데 저장된다는 것이죠. 심재에는 살아있는 세포가 없기 때문에, 자, 심재에는 살아있는 세포가 없기 때문에 축적되어 있는 탄수화물도 없고, 또 변제는 살아있는 부분이죠. 변제에는 살아있는 유세포 내에 저장된다. 수피의 경우에는 살아있는 조직으로 주로 사부조직도 살아있는 것이죠. 사부조직이 있으므로 탄수화물의 축적은 살아있는 사부조직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탄수화물을 그러면 이용은 어떻게 하느냐? 자, 첫 번째, 수목의 여러 부위 중에서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자, 잎과 녹색을 띤 어린 줄기뿐이다. 즉, 탄수화물은 간혹, 자, 어린 과일도 광합성을 한다. 두 번째,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탄수화물의 용도는 어디에 있냐? 첫째, 탄수화물의 용도가 어디 있어요? 거의 대사작용이나 어떤 세포 분열하는 그런 것이 있겠죠. 첫째, 왕성하게 세포가 분열하는 부위, 즉 가지 끝의 눈이나 뿌리 끝의 분열 조직, 그 다음에 형성층, 또 어린 열매 등으로 이동하여 새 조직 형성에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둘째, 여러 가지 대사작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호흡작용, 즉
호흡작용이라는 무엇이 생겨서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것이죠. 호흡작용에 탄수화물이 쓰이며, 세 번째, 전분과 같은 저장물질로 전환되거나, 네 번째, 공생을 하는 경우에 질소 고정 박테리아나 또 어떤 균균 곰팡이에게 탄수화물을 제공하죠. 수목은 이렇게 균균 곰팡이나 균균 곰팡이 같은 데다가 자기가 수목에게 무기염류나 수분 그런 것들을 제공해줘. 그럼으로써 자 수목은 균균 곰팡이에게 탄수화물을 주는 역할을 서로 공생하는 거죠. 다섯째, 설탕으로 축적되어 빙점을 낮춰서 세포가 겨울에 어는 것을 방지한다. 설탕으로 즉 내한성을 갖게 되죠. 그래서 대다수나무 어린 가지의 경우 잎을 포함하여 건중량의 38%가 즉 탄수화물로 많은 양의 탄수화물을 함유하는데 총 탄수화물의 87% 즉 세포병이나 그런 것을 만들고 있죠. 세포병의 성분인 셀룰로스나 헤미셀룰로스, 팩틴과 같은 물질로서 탄수화물의 주요한 이용 수단이 되고 있죠. 네 번째, 저장된 탄수화물은 하루를 주기로 본다고 하면은, 자, 야간의 호흡에 의해서 이용이 되겠죠. 자, 야간의 호흡에 의해서 이용이 되며, 또 1년을 주기로 본다면, 낙엽수의 경우 겨울철의 호흡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른봄 수목생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른봄에, 즉, 잎이 피는, 즉, 개엽이 시작되기 전에 항상 보면은, 자, 개업을 하기 전에 세포분열을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뿌리였죠. 자, 뿌리가 먼저 세포분열을 시작할 때, 자, 뿌리가 먼저 세포분열을 시작할 때, 개업 시 줄기와 잎이 초기 생장도, 즉, 저장 탄수화물에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밑둥이 잘린 벌근에서 맹아지가 나올 때도, 자, 근주에 저장되어 있던 탄수화물을 이용하고, 또 활력수를 없애기 위해서, 자, 활력수를 없애기 위해서라는 것은 한다고 하면 탄수화물을 다 소비할 때 그때 하라는 것이죠. 자, 활력수를 없애기 위해 밑둥을 자를 때는 3, 4월에 하지 말고 3, 4월에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그 속에 탄수화물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이죠. 새순이 자라나면서 저장되어 있던 탄수화물을 모두 소진시키는 6월 중순이나 하순경에 실시하면 맹아지의 생장력이 약하게 됩니다. 여덟 번째, 상록수의 경우에는 봄철에 새순이 자라나올 때 1년생 혹은 2년생 잎이 광합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합성된 탄수화물이 즉시 이동하여 새순의 생장에 이용되게 됩니다. 즉, 그림으로 보면, 자, 1년생지와 자, 신초지의 탄수화물의 이동을 보면은, 자, 1년지에서 이제 광합성을 하면 탄수화물을 만들겠죠. 그 탄수화물이 자, 신초가 자라는데 쓰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년생에서는 시기별로 봤을 때 계속 탄수화물이 줄어들고 있죠. 즉, 잎이 나올 때까지요. 잎이나 가지가 나올 때까지 계속 줄어들면 신초지는 점점 더 많이 탄수화물을 가지게 되죠. 그 다음에 탄수화물의 계절적 변화. 목본 식물의 탄수화물의 계절적 변화는 낙엽수의 경우에 계절에 따라 큰 폭으로 나타나고 상록수의 경우에는 그 변화폭이 적다는 뜻입니다. 그 변화폭이 적다는 것은 낙엽수 같은 경우에는 자, 겨울이나 얻을 때 아직 잎이 나오기 전일 때는 아직 그 광합성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탄수화물을 생산하지 못하는데 상록수의 경우는 추운 겨울이나 얻을 경우에는 조금씩이라도 탄수화물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상록수의 경우에 그 변화폭이 그만큼 적다는 얘기입니다. 낙엽수는 가을에 낙엽이 될 때 줄기의 탄수화물의 농도가 최고치게 됩니다. 자, 낙엽수의 경우에 가을에, 즉 가을이 넘어가게 된다 하면 어쩔까요? 자, 잎이 떨어져 버리죠. 일단 줄기의 탄수화물의 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하여 겨울철의 추운 겨울에 내한성을 증가시키고 겨울철 호흡에 필요한 에너지로 사용되며 봄철에는 새로운 잎과 가지의 생장을 위하여 저장되어 있던 탄수화물을 이용하게 되겠죠. 어디서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탄수화물을 이용하여 탄수화물의 함량은 즉 늦은 봄에 최저치가 되고 최고치는 언제 된다고요? 가을이 되겠죠. 자, 가을이 줄기의 탄수화물은 최고치는
자, 낙엽수가 가을에 된다겠죠. 그리고 제일로 적을 때는 늦은 봄에 최저치에 도라고. 그리고 새로운 잎과 가지가 나온 후, 새로운 잎과 가지가 나온다 하면 그때부터 또 다시 광합성을 해서, 즉 탄수화물 농도가 가을, 여름과 가을 동안에는 계속해서 증가하게 되겠죠. 탄수화물 농도가 늦은 봄에 최저치에 달하고 늦가을에 최고치에 달하는 것은 온대지방 낙엽수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겨울철에 전분의 함량이 감소한다. 자, 겨울철에 전분의 함량이 감소하고 환원당의 함량이 증가하는데, 이것은 전분이 설탕과 환원당으로 바뀌어서, 즉 가지의 내한성을 증진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은, 자, 여기서 그림을 보면은, 총탄수화물이 이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계절별로 본다면 어디가 늘어났죠? 즉 11월이나 12월 정도 된다고 하면은 여기 있는 비환원당인 설탕도 늘어나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환원당도 지금 이 겨울에 늘어나게 됩니다. 즉 12월과 즉 겨울철에 있는 내한성을 갖기 위해서 늘어나고, 그런다고 자, 잎이 나올 때부터 해가지고, 자, 새 가지가 나올 때 다 써버리기 때문에 탄수화물 농도는, 자, 이때가 가장 적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때가 언제라겠죠? 6월 중하순이다. 생육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줄기생장을 반복하는, 자, 개발성 개업 수종은, 자, 자유생장을 한다는 것이죠. 자유생장을 하는 것들은 줄기생장이 이루어질 때마다, 자, 줄기생장이 이루어질 때마다, 즉, 저장되어 있는 탄수화물을 계속 사용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줄기생장이 이루어질 때 탄수화물이 감소한 다음 다시 또 잎이 나오고 그러면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또 다시 회복된다. 상록수의 경우 탄수화물의 계절적 변화는 낙엽수에 비해서 훨씬 더 적은 편이다. 상록수인 미고소나무의 경우 잎이나 줄기, 뿌리 숲이의 설탕 함량을 조사했을 때 연중 최고치는 1월 이후에 관찰되고 탄수화물이 겨울까지 축적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계속 광합성을, 자, 조금만이지만 계속 광합성을 해서 탄수화물이 늘어나겠죠. 연중 가장 낮은 시기, 자, 탄수화물이 상록수 중에 가장 낮은 시기는 4월부터 7월까지, 자, 줄기 생장이 이루어지는 기간이었으나 겨울 최고치가 여름 최고치의 2배 미만이라는 것입니다. 자, 2배 미만이고, 그렇지만 아카시아 나무 같은 경우는 최고치가 4배 이상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탄수화물의 운반, 즉 탄수화물 운반은 사부 조직을 타고 하죠. 자, 관련 조직,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탄수화물의 운반은, 즉 사부 조직을 통해서 이루어진 탄수화물의 운반은 피자식물과 나자식물에서 사부 조직이 조금씩 다르게 되거든요. 다르게 되는데, 자, 피자식물의 기본 세포는 사관세포이다. 그렇지만 나자식물은 사세포이고, 자, 피자식물에는 사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사관세포와 사관세포를 연결해주는 사판이 있지만 나자식물에는 사판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조세포에는, 자, 기본세포인 사관세포를 도와주는 보조세포에는 비자식물에는 반세포가 있고 그 반세포에는 핵이 있습니다. 그리고 알부민, 즉 나자식물에는 자, 비자식물에서 반세포 대신 알세포, 알부민 세포가 있고 여기도 핵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세포는 둘 다 사부 유세포, 지지세포는 섬유가 있죠. 다 사부 섬유로 되어 있지만, 피자식물에서 물질의 이동은 사공으로 합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 나자식물에 있는 사부 막공, 이 두 가지를 같이 쓰지만, 자, 나자식물 같은 경우에는 피자식물에서 물질이 수상은 사공이 없습니다. 사공이 없다. 피자식물의 경우에는, 자, 사관세포는, 자, 사부세포는, 자, 우리가 살아있는 세포잖아요. 사관세포는 살아있는 세포이지만 성숙하면 핵이 없어지며 또는 위아래인 종축 방향으로 길게 자라면서
위쪽과 아래쪽에, 자, 사관세포 같이 위쪽과 아래쪽에 인접한 사관세포가 서로 사판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렇지만 아까 전에 말하는 나자식물 같은 경우는 사판이 없죠. 그리고 사공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상하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자, 반세포는 사관세포. 항상 기본세포하고 보조세포는 항상 같이 다닙니다. 반세포는 사관세포와 항상 인접하게 생겨나서 운명을 같이 하게 되는데, 세포질이 많고 또 핵도 가지고 있죠. 살아있는 세포로서 탄수화물에 있어 이동의 보조 역할을 하죠. 사부유세포는 탄수화물의 측면 이동을 합니다. 자, 사부세포는 탄수화물의 측면 이동을 도와주고, 사부섬유는 물리적으로 지지 조직을 만든다. 즉, 나무를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겠죠. 이 부분은. 사관세포를 현명으로 관찰하면 사공이 켈러스, 즉, 켈러스라는 것은 포도당으로 만들어진 다당류를 켈러스라고 하는데, 사공이 켈러스로 막혀있는 경우가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즉, 밤나무를 비롯한 온대지방 낙엽수 경우에 가을에 휴면에 들어갈 때, 즉, 이 켈러스가 사공을 막고 있다가 봄철에 사부조직이 다시 활성화될 때 없어지기도 합니다. 나자식물을 볼게요. 나자식물의 사부조직은 구조가 피자식물에 비해서 원시적이고, 자, 기본세포가 사세포로 되어 있다. 즉, 아까 피자식물은 뭘로 있었죠? 사관세포로 되어 있었죠. 네, 사관세포보다 길고 사판이 없다. 나자식물에는 사판이 없습니다. 사판이 없고, 이웃하는 사세포로의 탄수화물의 운반은 작은 구멍인, 즉, 사부 막공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즉,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있습니다. 보조세포는 알부민 세포로서 세포질이 많고 핵이 많은, 즉 피자식물이나 나자식물의 보조세포들은 세포질이 많고 핵이 많습니다. 둘 다요. 그 다음에 물질 운반의 성분, 사부조직을 통해서 운반되는 탄수화물의 성분은 수목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즉 비환원당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환원당으로만 구성된 건 무엇일까요? 다른 물질로 전하는, 즉 환원을 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환원당이란 다른 물질을 환원시킬 수 없는 당류로서 가장 흔한 것이 이당류인 설탕이라는 것이죠. 단당류는 모두 알데히드기와 케톤기로 노출되어 있어서 다른 물질을 환원시킬 수 있는 환원당이라는 거죠. 사부조직에서는 그렇지만 사부조직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 단당류가. 그러면 여기는 뭘로 되어 있을까요? 설탕으로 되어 있죠. 이당류인 설탕으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즉 환원당이 아니라 비환원당으로서 이동하는 탄수화물이 모두 다 비환원당이고, 비환원당이 효소에 의해서 잘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분해가 된다고 하면 다른 걸로 변해버리겠죠. 그렇지만 자, 효소에 의해서 잘 분해되지 않고 화학 반응을 잘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즉 먼 거리까지 수송이 용이하게 되겠죠. 자, 여기서 보면, 자, 여기서 아카시아 나무 사부 조직에서 보면은 가장 많은 것이 뭐죠? 자, 당류로서 주로 설탕이 대부분 있다는 것이죠. 자, 운반할 때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비환원당인 설탕으로 운반된다. 사부에서 가장 농도가 높고 모든 수목에 흔한 것이 설탕입니다. 자, 사부조직에서 아까쯤에 말한 한 20만 정도 됐죠. 자, 사부조직에서 가장 농도가 높고 모든 수목에 흔한 것이 설탕인데, 여기에 있는 장미과 식물, 이 장미과 식물은 설탕보다는 솔비톨이 함량이 더 많습니다. 즉 장미과 같은 경우에는 자, 배나무나 어떤 사과나무, 벚나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지만 다른 모든 식물들에서는 거의가 다 이 설탕인, 자, 단풍나무나 자작나무, 노박떡불, 참나무, 뽕나무 같은 경우는 여기같이 설탕이 가장 많습니다. 물론 장미과에서도 설탕은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많은 것은 장미과 식물에서는 이 솔비톨이 가장 많다는 것이죠.
자, 운반 속도와 방향, 20% 농도를 가진 설탕물이 즉 확산에 의해서 이동한 속도는 1시간에 55cm. 또 이론적으로 먹본 식물의 경우에 쌍자입 식물은 40 내지 70cm, 또 소나무류는 18 내지 20cm, 물풀의 나무는 시간당 30 내지 70cm 정도 이동을 하는데, 탄수화물의 운반 방향은 탄수화물을 생산하는 조직인 공급원에서, 즉 공급원은 무엇일까요? 거의 가다 보면은 유세포가 많은 입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공급원에서 탄수화물을 요구하는 조직인 수용부로 이동을 하게 되죠. 공급원은 광합성을 왕성하게 수행하는 성숙한 입의 염육조직입니다. 염육조직이며 수용부는 비염록조직으로서, 자, 광합성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비염록조직이라는 것은, 자, 줄기 끝의 분열조직이나 또는 열매 형성증, 뿌리 조직 등 다 비염록조직은 다양하죠. 수용부로서. 온대지방에서 침엽수의 경우, 자, 이런 봄에 탄수화물의 주요 수용부는 뿌리입니다. 즉, 왜 뿌리냐면, 뿌리가 줄기 생장보다 더 먼저 세포 분열을 시작하기 때문에 이른 봄에 탄수화물의 주요 수용부는 뿌리인데, 자, 동화가 개업하기 전에 뿌리의 세포 분열이 먼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동화에서 새순이 자라 올라올 때, 자, 주요 수용부. 자, 새순이 올라온다고 하면 새순이 바로 옆에서 발라있죠. 그렇기 때문에 줄기가 되며, 곧이어 형성층이 주요 수용부가 되고, 늦여름에, 자, 다시 뿌리가 생장을 시작하게 된다면, 자, 형성층과 더불어서 주요 수용부가 됩니다. 수용부는, 공급부나 수용부는 어떤 한 곳에 일정하지 않고 조금씩 바뀌는 경향이 있죠. 공급원과 수용부 위치는, 자, 위치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또 잎의 나이나 열매의 유무에 따라서도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공급원과 수용부는, 자, 위치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화에서 새로운 잎이 자라 나오는데, 자, 동화에서 새로운 잎이 나올 때는 봄에 당년생 잎이 주변의 1, 2년생 잎으로부터 탄수화물의 공급을 받아들이는, 즉 수용부 역할을 하죠. 받아들이는 수용부 역할을 하지만 8월에 이제 당년생 잎이 이제 성숙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자, 탄수화물을 수출하기 시작하여서 이것이 다시 공급을 해냅니다. 그러니까 그 잎에서도 봄에는 수용부 역할을 하지만 잎이 어느 정도 크게 되면 수출할 수 있는 공급원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저쪽 그림에서 보면, 자, 3번의 어린 잎은 밑에 있는 성숙잎으로부터 탄수화물을 받아들이는 수용부 역할을 먼저 하죠. 수용부 역할을 하지만 자신이 성숙하면 탄수화물을 수출하는, 자, 공급원이 되고, 줄기가 충분히 자라서 잎이 여러 개 생기면 탄수화물은 다시 이제 잉여라고 보죠. 쓰고 남은 것을 뿌리, 자, 아래인 뿌리 그 아래로 이동해서 탄수화물의 이동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즉, 여기에 있는 이 그림에서, 자, 이 3번이 잎이 걸려온다면 2번이나 1번에서, 자, 탄수화물을 받아들여서 잎이 이제 생장하게 되죠. 그런다면, 그 다음에 3번이 어느 정도 크고 성숙해지면 다시 4번에다가 주는 거죠. 공급원 역할을 하는 것으로고. 자, 여기서 이제 3번이 이 정도 되는데 4번이 어느 정도 크고 5번이 나올 때는 4번 같은 데서 이제 5번 같은 데 여기 공급원 역할을 하면서, 그러면서 나머지 부분은, 잉여 부분은 밑으로 해서 뿌리에 저장을, 탄수화물을 하게 되는 거죠. 열매가 가장 강한 수용부 역할을 한다. 이것은 열매에서 생산하는 어떤 식물 호르몬 때문이다. 자, 형성층과 뿌리는 비교적 약한 수용부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피합된 나무가 동화 조직이 부족할 때, 자, 동화작용이라는 것은 광합성이겠죠. 광합성이 부족할 때 직경 생장이 현저히 저하되고 근계 발달이 빈약해져서, 즉 경쟁에서 불리한 현상이 나타난다. 수목의 여러 부위별로 수용부 역할을, 상대적인 이제 강도를 보면은, 자, 열매나 종자가 가장 그 수용부로서 강한 것이고, 두 번째
어린 잎이나 그 다음에 줄기끝, 세 번째 그 다음에 성숙한 잎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형성층, 뿌리, 그 다음에 뿌리까지 쓰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저장 조직에 저장을 하게 되겠죠. 탄수화물의 운반 원리. 자, 탄수화물의 운반 원리는 즉 압력 유동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1930년대 독일의 뭉크가 제창을 했는데 높은 탄수화물의 농도를 가진 광합성 세포 주변의 공급원에서, 광합성 세포 주변의 공급원에서 지금 이 부분을 말하는 거죠. 이 부분을 주변에서 탄수화물을 소모하는 낮은 농도를 가진 수용부로서, 자, 수용부라면 즉 이 라인을 말하는 거죠. 수용부로 탄수화물이 운반하는 것은 두 장소의 삼투압 차이 때문이다. 자, 삼투압에서 생기는 압력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밀려간다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자, 고농도 설탕 용액을 반투석막에 넣고 왼쪽에 저농도 설탕 용액을 넣으면 삼투압의 차이에 의해서 오른쪽으로, 자, 물이 이제 들어가게 돼 있죠. 막 안으로. 이때 압력이 증가하면 이 압력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 용액이 왼쪽으로 이동할 때, 자, 저쪽 왼쪽막이 늘어나서 물이 밖으로 나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자, 이쪽에는 저농도의 설탕 용액과 여기는 고농도의 설탕 용액이 있을 때, 자, 고농도의 설탕 용액이 있다는 것은 삼투압이 그만큼 높다는 거죠. 그러면, 자, 여기서 물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물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것은 더 여기에 커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 압력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기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렇게 나가게 된다, 이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동하게 된다 했을 때, 자, 여기는, 자, 저농도이기 때문에, 자, 빵빵해서, 자, 이것이 점점 커지겠죠. 점점 커지면 여기에서 물을 또 밖으로 빼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자, 삼투압의 차이에 의해서 오른쪽으로, 즉, 이 고농도에서 저농도 쪽으로, 자, 마간으로 물이 들어간다. 이때 압력이 증가하면 이 압력을 해소하기 위해서 왼쪽으로 이동하죠. 즉,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왼쪽 막이 즉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 물이 또 다시 밖으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자, 광합성 세포에서 여기가 고농도잖아요. 자, 물에, 자, 엽록체에서 여기에서 광합성을 해갖고 여기서 만들어서 설탕이 만들어지죠. 설탕이 만들어지면 지금 여기가 저농도거든요. 여기에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이 염육 조직하고 지금 여기에 있는 사관세포 사이에서는 뭐 요거이 고농도입니다. 자,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간다면 능동수송에 의해서 ATP가 소모가 되겠죠. ATP. 그리고 자, 이쪽으로 이동하면서, 자, 이게 고농도가 되니까 옆에서 있는 물이, 삼투압에 의해서 물이 물이 들어오게 됩니다. 물이 들어오게 되면서, 자, 밑으로 이동하는데, 이쪽에서 이제 물이 많이 계속 들어오게 되다 보니까 그만큼 농도가 희석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저농도가 되고, 여기가 고농도가 됩니다. 그래서 또 다시 저장 조직으로 이쪽에서 이 부분에서 이쪽으로 옮겨갈 때, 자, 우리가 원래 보통 보면은 삼투압의 차이에서 옮겨가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는 ATP를 소모하면서 이 저장 조직에 다시 저장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에너지 소비 없이 설탕 용액이 물과 함께, 자, 에너지 소비 없이 설탕 용액이 물과 함께 이동하는, 자, 수동적인 현상으로 살아있는 식물에 응용하려면 몇 가지가, 즉, 사고가 갖춰야 할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어떤 식이냐면, 즉, 반투석막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총축 방향으로, 즉, 위 아래 방향으로 이동 수단이 있어야 되며, 또 거기에는 또 저항이 그만큼 적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두 장소 간에는, 자, 아까 고농도하고 저농도, 아까 지금 염육세포에서 사관세포로 가는데 두 가지에서 삼투압의 차이가 있었죠. 왜 그러냐면, 자, 염육조직에 있어서는 저농도이고 사관세포는 고농도로 있기 때문에 삼투압의 차이가 있어야 하고 또 압력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공급원에서는 적재기자, 즉
공급원에서는 일단 쌓아놔야 되는 적재기작과, 즉 수용부에서는 하적기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본식물은 탄수화물의 운반 자체에는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습니다. 자, 위에서 아래로 올 때는 저항도 없어야 되고 에너지를 소비하지도 않고 단지 적재현상, 자, 적재를 지어. 적재를 한다면서 윗부분에 있는, 자, 입에서 공급원에서 적재인데 저농도의 염육조직에서 고농도 사관세포로 탄수화물을 운반할 때는, 즉, 자, 여기 농도의 역행이라고 하죠. 거꾸로 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ATP를 소모하면서 능동수송으로 빨아들이는 거죠. 자, 하적작용 같은 경우는, 하적작용은 수용부에서, 자, 밑에 있던 부분이죠. 밑에 있던 부분이 도착하면 설탕 농도보다, 자, 주변의 저장 조직의 농도가 더 높기 때문에 여기 있어서 ATP를 소모하게 됩니다. 결국 여기에서 식물이 탄수화물을 운반하는 그 자체 내에서 ATP를, 그러니까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은, 즉, 하적작용하고, 즉, 여기에 있는 적재작, 이 두 곳에서 아직 운반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재현상과 하적작용으로 에너지를 소모함으로써, 자, 효율적으로 장거리까지 이동하게 되죠. 압력유동소를 뒷받침하는 세 가지의 현상. 사부수액을 빨아먹고 있는 진딧물의 주둥이를 자르면 사부수액이 밖으로 배출된다. 밖으로 배출된다는 것은 그 속에 압력이 있다는 것이죠. 즉, 사부 내의 압력이 있다는 것이고, 공급원에서 수용부로 가면서 사부 조직의 설탕의 농도가 점진적으로 감소한다. 즉, 위에 있던 것이 밑으로 내면서, 자, 그 안에 있는 삼투압이 크기 때문에 물이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점점 내려오면서 점점 설탕의 농도가 점진적으로 감소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햇빛을 받고 있는 잎에 바이러스나 화학물질을 처리하면 이 물질이 뿌리까지 내려가지만 그늘에 있던, 자, 똑같이 처리하면 밑으로 물질 이동이 일어나지 않아서 설탕이 단순히 그 확산에 의해서 이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꼭 압력이 생겨야 됩니다. 압력 유동소를 이제 두 가지 문제점을 보면, 자, 집단 유동은 모든 물질이 같은 속도, 자, 집단 유동은 모든 물질이 같은 속도로 움직여야 하는데 실제로 설탕과 물의 이동 속도가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탄수화물의 운반은 양방향성, 즉 양방향성을 띠고 있는데 압력 유동소는 한 방향으로만 이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탄수화물 운반은 양방향을 띠고 압력 유동설은 즉 한 방향으로만 띄고 있기 때문에 즉 압력 유동설에 문제점이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